좋아요, 구독 누르시면 부자 되실 거예요. 돈을 향한 말조적 신경을 인정하라 경제적 본능. 안녕하십니까, 윤진아 기자입니다. 우리가 일부에서 미 연준에서도 근무한 경험이 있고 또 한은에서도 연구를 하시고 좀 부담스러워하실 것 같긴 한데 그런 경험을 많이 가지신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님과 함께 연준의 B컷 배경, 전망 그리고 영향을 막대하게 받는 우리 경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내수냐 금융 안정이냐, 내수 진작이냐 금융 안정이냐, 이 딜레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이번 시간에는 그런 내수 부진과 금융 불안정에 대해서 온몸으로 고통받고 있는 자영업자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허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한은의 행보에 일희일비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고 네. 우리 허 교수님도 만날 때마다 모든 사람에게 10월에 한은이 내릴 것이냐 이걸 묻는다고 하셨는데 네. 사실 그 질문에 가장 민감하신 분들은 자영업자일 그렇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영업자 입장에서 목 빠지게 금리 인하를 기다리고 있던 상황이다. 이렇게 거칠게 얘기해도 되나요? 그럼요. 저희가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5년 전쯤으로 돌아가야 되는데요. 코로나가 터졌죠. 봉쇄를 했죠. 그리고 나서 사실은 뭐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사람들은 뭐 나가서 소비도 못 하고 네. 서비스 예를 들어 콘서트 같은 것도 못 가고 뭐 이게 한참 벌어졌었죠. 그때 사실은 다른 나라들에서 많이 했던 거는 재정 정책이었습니다. 네. 그죠? 돈을 풀었죠. 풀었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한 거는 재정 정책은 조금 하고 많이 했던 건 금융 정책이었던 거죠. 한마디로 돈을 풀었다기보다는 빚을 내준 거죠. 조금 더 저리로 빚을 내주게 해줄 테니까 네. 한번 버텨봐라고 한 거고, 그거를 계속 하다가 그게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끊기게 이제 올해 들어서 거의 이제 마지막으로 끊기게 되죠. 네. 그러면 그 상황 동안 그렇게 빚을 내주면서 계속해서 자영업자들이 조금 영업을 하세요라고 했던 어떤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희망은 무엇이었냐? 코로나가 끝나면 이 집합 제한 같은 것도 풀리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나면 나아지겠지. 소비가 폭발하겠지. 소비가 폭발하고 견조하게 다시 올라오고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자영업 업황도 나아지겠지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 현재는 저희가 최근에 내수가 좋았다고 생각했던 적이 한 3-4년간 있었나요? 없었죠. 오히려 우리가 버티셨구나. 봤던 기사들은 대학가들 다 상점들 문 닫는다 뭐 이런 기사들을 네, 봤던 맞습니다.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은 그동안 근근히 빚내서 버텨오시던 분들이 더군다나 저희가 2022년부터 생긴 인플레이션과 고금리 구간에서 더 고통을 받으셨던 거고, 그러면 이제 빚을 더 내서 생활을 하시거나 업을 유지하시려고 하다 보니까 금리가 좀 내려가 줘야 될 텐데 가뜩이나 그거 아니어도 업황이 안 좋아서 힘든데 네. 금리 부담까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금리가 내려가는 게 내수의 진작에 도움이 될 부분이 있을 거고, 그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자영업에 계신 분들한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사실 그 기자님 그 생각은 해보셨나요? 0.25 내려가는 게 큰 의미가 있을까요? 아, 제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아본 네. 입장에서 장난치냐 약간 이런 느낌이죠. 그 느낌이 있죠. 그게 뭐냐? 저희가 금리가 내려간다라고 생각하는 건 네. 금리가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내려가서 네. 이분들이 차환을 하셨을 때 그 이자율이 낮아지신 것을 몸으로 체감하실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된다고 하는 건데, 네. 그러면 결국 저희가 금리가 내려간다고 하는 부분은 금리가 그래도 괜찮은 스피드로 내려가는 것인데, 저희가 일부에서 했던 얘기를 되돌아보면 결국은 금융안정이라는 측면, 가계부채라는 측면에서 한국은행이 그렇게 향후에 금리를 빠르게 가져갈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는 조금 어두운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네요. 세상의 모든 게 연결돼 있는 것 같아요. 그렇네요. 하는 입장에서 또 이창용 총재가 매번 강조하는 게 지표를 보고 차근차근 갈 거야. 네. 이 메시지를 굉장히 네. 강조하잖아요. 네. 그렇게 보면 가계부채 같은 게 지금 갑자기 뭐 내려갈 가능성도 없고 부동산 가격이 훅 낮아질 가능성도 뭐 상대적으로 빠른 속도가 아니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실제로 내가 빚을 냈을 때 적용됐던 금리라는 게 이제 뭐 기준금리는 내려간 네. 거지만 상품금리라고 했을 네. 때 상품금리는 또 기준금리보다 또 시차가 또 발생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게 보면 자영업자들이 기준금리가 내려갔다고 해서 기분은 좋아질 수 있겠지만 실질적인 혜택이나 효과가 있을까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네, 없다. 그리고 말씀 되게 좋은 포인트 주셨는데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건 정말로 제가 느끼는 건데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최근 들어서 기준금리는 저희가 거의 12회째 동결을 하고 있지만 네.
시장 금리는 많이 떨어졌거든요. 왜 떨어졌냐라고 생각해 보면 이제 결국은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금리가 내려가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을 음. 거라는 기대가 이제 선반영되면서 떨어진 네네.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또 하나 저희가 생각해 볼 만한 이슈는 기준금리가 떨어진다고 해서 시장 금리도 그렇게 떨어질 음. 것이냐라는 부분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가게의 문을 닫는 자영업자들이 속출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아까도 해주셨는데 버티다가 도저히 못 버티겠다. 순간이 이제 오는 거죠. 그래서 최근 기사들을 보면은 굉장히 폐업률이 네. 늘었다라는 얘기가 되게 네. 많아요. 그래서 지난해 자영업자 10명이 창업하는 동안 8명의 문을 닫은 네. 것으로 나타났대요. 네. 10명 중에 8명. 이게 굉장한 숫자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 10분이 여셨다가 그중에 8분이 닫는 건 음. 아니고 10분이 여시는 분과 8분이 닫는 분은 겹칠 수도 있고 안 겹칠 수도 그렇죠. 있는 부분은 있는 건데 또 망하고도 할 게 없으니까 또 창업하시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죠.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 네. 생산성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음. 예를 들어서 혼자서 자영업을 하시는 분 한 분이 치킨을 한 시간에 몇 마리를 파실 수 있느냐, 몇 마리를 구우셔서 파실 수 있느냐, 뭐 이런 게 생산성이잖아요, 일종의. 네. 우리나라에서 자영업, 특히 자영업 부분 서비스가 많잖아요. 서비스업 생산성이 어디서 요식업 예, 심지어. 요식업. 예. 서비스업 생산성은 주로 업황이 어느 정도 된 기업에서 나오는지가 제조업이랑 되게 달라요. 제조업은 네. 기업이 새로 생겨서 한 5년 정도 이상 버틴 기업들에서 보통 생산성이 좋은 생산성이 나와요. 아. 그러니까 그건 뭐냐? 5년 정도 잘 버틴 애들이 결국은 생산성을 잘 내더라. 노하우도 생기고. 노하우도 생기고. 서비스업은 반대입니다. 딱 생겼을 때가 생산성이 제일 높고요. 그 다음에 오. 생산성이 떨어집니다. 되게 신기해요. 제가 최근에 자영업자 카페를 가봤거든요. 거기서 되게 많이 쓰는 말이 치고 빠져라요. 빠져라 맞아요. 하더라고요. 맞아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그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조업이랑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 여기는 되게 트렌디한 데입니다. 아, 그렇네요. 그리고 마라탕 인기 있을 때 다 하고. 그렇죠. 저희가 모나미 볼펜을 쓰다가 다른 볼펜을 쓰는 거는 조금 시간이 걸리는 일이지만 네. 왜냐하면 내 손에 익기도 하고 그렇죠. 그 볼펜의 촉감도 좋고 하니까. 음. 근데 사실은 저희가 어떤 특정한 상품을 서비스 업종에 가서 자영업에 가서 뭘 먹다가 다른 메뉴로 넘어가는 건 저기 더 좋은 거 있네. 혹은 저기 더 핫한 데 있네. 저기 더 사진 찍으면 잘 나오는 데 있네. 하면 글로 금방 옮겨갈 수 있는 게 자영업 서비스업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반나절만 해도 바뀌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서비스업 생산성은 생긴 쪽에서 새로 생긴 데서 많이 나온다는 연구 결과가 그렇군요. 있어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자영업이 오래 버티기도 되게 힘든 구조다. 왜냐하면 오래 버티면 버틸수록 뭔가 더 잘 된다기보다는 평균적으로는 오래 버티면 버틸수록 생산성이 떨어지고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건 결국은 업황이 자기가 체감하는 업황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런 여러 가지 특성이 있는 것 같고요. 네. 제가 최근 들어서 자영업 말씀드리면 조금 두 가지 얘기를 더 드리는 게 있습니다. 괜찮아요? 해도? 네. 하나는 그 두 가지 다 뭐냐면 자영업의 좀 중장기적 트렌드에 대한 얘기인데요. 우리나라 자영업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한 두 가지 정도를 제가 더 생각해 본 게 있는데 이거 연구를 제가 좀 해보고 싶은 건데 첫 번째로는 학령 인구가 있습니다. 학령 인구. 이게 뭐냐면 2000년에 수능 응시자가 90만이었어요. 2022년에 수능 응시자 50만이거든요. 네. 그럼 거의 반토막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더 학령 인구 줄겠죠. 예. 그러면 20대라고 하는 세대의 특성이 있어요. 뭐냐하면 트렌디. 소득은 세지 않은데 소비는 세요. 그리고 트렌디한 소비를 하는 거죠. 네. 근데 이 20대들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는 오프라인에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일종의 도전이 될 수 있다는 부분도 저는 그러네요. 생각이 들고요. 네네. 그러니까 이것도 세상의 모든 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저출산이라는 그러네요. 것과 자영업이라는 게 연결될 수 있구나라는 부분인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로는 제가 또 생각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 하면은 이 자영업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이게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을 좀 구분해야 될 게 있어요. 작년에 우리나라 2023년 기준으로 온라인에서 팔린 상품의 총 어떤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으세요? 총 볼륨이? 우리나라 GDP가 2,000조입니다. 1년에. 어느 정도 될거든요? 200조입니다. 오, 10분의 1이에요? 네, 10분의 1이에요. 오, 그렇게 높아요? 그리고 그 온라인 트렌드는 점점 강해질 거거든요. 나라도 조그만데. 네. 근데 저희는 보통 자영업 얘기할 때 자영업 부분 어렵다라고 얘기하면 어떤 점포를 생각하고 오프라인은 상점을 생각하죠.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결국은 자영업이 또 상대해야 될 대상, 오프라인 자영업이 상대해야 될 대상은 또 온라인입니다. 그렇네요.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자영업이 가진 또 두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저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니까 자영업이라는 게 이제
어떤 뭐 개인적인 수준에서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냥 구조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환경으로 점점점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경쟁은 점점 치열해지고요. 그렇네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음. 사실은 뭐 시쳇말로 대기업에서 일하시다가 조금 빠르게 은퇴를 하시면 결국은 치킨집 사장님이 되시는데 네. 주로 고용원이 가족인 치킨집 사장님이 되신다 뭐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건 인건비로 계산도 안 하고 막.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에서는 음. 사실은 그러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그럼 네. 더 많은 치킨집과 더 많은 프랜차이즈들과 더 많은 자영업 상점들이 생길 거고 네. 경쟁은 치열해지면서 개별 점포당 마진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그 자영업자 비율이 어느 정도 뭐 높다 얘기는 들었지만 뭐 독일, 미국 이런 데 비교하면 4배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대기업 뭐 다니다가도 나가면은 뭐 치킨집 사장 해야지.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게 사실 왜 이렇게 됐을까를 생각해 보면 은퇴가 보니까 저희 한국 평균이 55살 정도더라고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 그 상황에서 나갔을 때 내가 뭘로 먹고 살 수 있지? 그렇죠. 왜냐면 연금 뭐 그런 거 잘 없는 것 같던데 그리고 뭐 사회복지제도 이런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회 안전망이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내 개인기로 뭐 한 60살까지 뭐 연금이 나오는 그 시점까지 버텨야 되는데 그때는 자영업밖에 없잖아요. 네, 뭐 맞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몰린달까? 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또 통계를 보니까 이른바 시니어 사장님. 그러니까 제가 이제 40대 초반인데 이게 만약에 이제 회사가 안 좋아서 40대 뭐 후반에 잘린다. 혹은 좀 길게 해 가지고 뭐 50대 중반 원래 퇴직한 대로 퇴직한다. 그러면은 그때 창업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저는 한 번도 요식업이나 이런 쪽에 대해서 고민한 적이 없고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저를 기준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다면서요. 그렇죠. 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전혀 본인이 이전에 갖고 있던 직업과 좀 상관이 없는 쪽으로 상대적으로 창업이 좀 더 안전한 쪽으로 가시게 되면 사실 몰리게 될 수밖에 없고 이전에 하시던 일과는 당연히 스킬들이 되게 달라질 수밖에 없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저기 제가 또 해봤는데 20대만큼 창업한 60대라고 제가 제목을 뽑았어요. 사실 20, 30대는 그래 나는 항상 이런 꿈이 있었어. 이런 비전이 있었어. 이런 시장 파악을 하니까 이런 걸 할 거야라고 오래 준비하는 게 아니라 40대, 50대, 60대 이상. 그러니까 60대 이상 저거 보면은 저래요. 그리고 60대 이상 창업하시는 분들이 계속 늘고 있는 추세라는 그렇죠.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뭐 저희가 평균 수명은 늘어나고 음. 말씀하신 대로 회사를 다니시면 은퇴하실 연령은 점점 빨라지고 있고 이 상황에서 남은 긴 시간 동안을 사실 그렇다고 굉장히 우리나라가 사회 안전망 같은 게 잘 돼 있는 나라는 아닌 쪽에 속하니까 결국은 네. 각자 도생을 하셔야 되는데 그럼 네. 각자 도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아. 생각해 보면 결국은 자영업으로 많이 가실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혹시 경제학자로서 그런 부분 어떻게 보세요? 저는 최근에 또 기사 보다가 또 알게 된 사실인데 창업 세미나 이렇게 해야 요즘 시장에 적응합니다. 이런 세미나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것도 일종의 경제학적 현상 아닌가요? 상황을 보여주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저는 뭐 같은 거냐 하면 뭐 예를 들어 나쁘지 않게 보면 쇼트랙에서 저희가 돌 때 어떻게 도냐 하면 1위 그룹이 같이 돌죠. 한 선수가 앞으로 튀어나가지 않잖아요. 같이 네네네네. 돌죠. 네. 그중에 이제 금은 동메달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1위 그룹에서 같이 도는 것까지는 어느 정도 훈련을 받은 선수면 할 수 있다. 그게 제가 보니까 창업 세미나 같은 느낌이고요. 그러면 결국 자영업에서 성공하신다는 게 뭐냐면 결국은 본인이 이전에 봤던 뭐 예를 들어 대기업을 다니실 때 받았던 소득의 적어도 뭐 한 80% 이상 정도를 받으실 수 있는 그 이상을 받으실 수 있는 부분들이 어디서 나올까? 그런 분들은 사실 금은 메달 한두 분이시라는 거죠. 그럼 그분은 사실은 그 창업 세미나에서 그것을 배우시는 걸까? 아니면 그분이 그냥 타고나신 거나 우연히 어떤 운이 좋으신 거나 아니면 남들보다 조금 더 나은 자본력을 갖고 계신 거나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백종원 대표라고 불러야겠죠? 백종원 대표가 이제 이 시대의 뭐랄까 일종의 멘토, 구루가 된 것도 지금 상황을 반영하는 것 같아요. 일종의 관운이 있으시다 이런 느낌까지 드는 게 사람들이 백종원을 보면서 아 자영업은 어떻게 해야 성공했냐 하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혹시 백종원 대표 유튜브 구독자 수 아세요? 아니요. 제가 또 이런 질문을 할 줄은 640 몇만 명이에요. 그러니까요. 그게 보니까 유튜브계에서 탑 티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지금 현상, 경제적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재밌는 게 자영업
업계라는 게 몇 분의 스타 백종원 선생님과 같은 분들이 계신 거고 네. 아주 많은 근근히 살고 계신 자영업자분들이 계신 그런 구조인 거고요. 음.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떤 걸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자영업이라는 것도 되게 이게 극단으로 갈라져 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음. 있잖아요. 아주 대기업형 자영업이 있을 수 네. 있고 하지만 거기서 창출해내는 고용이라는 건 그렇게 크지 않고 그렇죠. 나머지 아주 영세한 자영업 음. 부분이 있을 수 있고라는 네.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결국은 이제 영세한 부분의 자영업 이런 것들이 향후에 우리 경제가 떠안고 가야 될 부분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일 것 같아요. 아니 이거야말로 개인 수준에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를테면 뭐 10명 중에 8명 23%가 자영업 비중인 나라가 그것도 대부분이 요식업인 나라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심지어 트렌드도 짧은 업종에 종사하는 거라면 이건 문제가 있다고 밖에 볼 수가 예, 좀 없는데. 제가 좀 더 인스턴트한 얘기를 좀 드리면 저도 이렇게 생각하는 스스로가 별로 안 좋은데 제가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를 들어서 편의점이 있다고 쳐보면 편의점이 가족이 경영하는 편의점이 100개 있다고 생각해 보시고요. 편의점에 회사가 하나 있고 그 회사가 100개를 경영하는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똑같은 편의점 100개입니다. 어디가 더 음. 효율적일까요? 회사가 하는 게 효율적이겠죠. 왜냐하면 이쪽 편의점 A에서 사람이 많이 몰리면 B에 있는 사람을 끌어다가 A에다가 그렇죠. 배치하고 이러면 아무래도 효율성이 규모의 올라가겠죠. 경제도 되고. 우리나라는 어떤 구조일까요? 앞에 구조입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네. 서비스업 같은 경우도 저는 좋은 기업이 고용을 많이 창출하는 기업이 나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서 제가 드는 예 중에 하나가 뭐냐. 미국에서 서비스업 업종에서 고용을 제일 많이 하는 데가 월마트거든요. 네. 고용원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200만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서비스업 부분에서 고용 제일 많이 하는 회사가 쿠팡이거든요. 몇 명일까요? 20만? 5만. 어머 그래요? 네, 어머, 쿠팡 풀피 어떡해. 연치 5만이고요. 그럼 미국이랑 우리나라랑 인구 차이가 6배 나니까 5만에다 6 곱하면 30만이거든요. 그렇네요. 200만 대 30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정부가 좀 고민할 부분, 나라 수준에서 거시경제 수준에서 좀 큰 판에서 고민할 부분이 있다고 하는 거는 그런 부분인 네. 거죠. 그러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족이 경영하는 편의점 100개와 음. 회사가 경영하는 편의점 100개라는 것이 어디가 더 조금 안정적인 구조일 것이냐, 경제 네. 전체로 보았을 때 조금 더 효율적인 구조일 것이냐라는 어. 부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고민할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기업 차원에서는 덩치가 커지면서 효율성을 높여서 이익을 높이고 정부와 사회는 그 기업한테 사회적 의무를 좀 강요하게 하면 네. 강요란 표현은 그런데요. 네. 독려하게 하고 네, 그렇죠. 그런 방식의 선순환 구조로 가면 좋을 텐데 제가 그 질문 드린 거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와 관련해서 또 되게 수십 년 동안 논의가 있었잖아요. 재교육해서 재취업. 네. 그다음에 산업구조 개편. 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정말 딱 들어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예를 들면 제가 지금 뭐 예를 들면 40 몇 년 뒤에 퇴직을 한다고 네. 쳐봐요. 쳐봐서 재교육을 안 하고 그냥 다른 회사에 입사한다고 하면 40 넘은 사람을 팀장급이잖아요. 우리나라 연공서열 기준으로 네. 봤을 네. 때 누가 고용을 하겠냐고요. 네. 그 돈 주고.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월급 체계도 바꿔야 될 것 네. 같고 바꿀 게 한두 개가 아닌데 그거는 기업 하나하나한테 요구할 게 아니라 정부라는 좀 거대한 주체 수준에서 움직여야 될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까지 들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거를 하려고 보니까 한 20년 프로젝트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5년짜리 단임 정부에서 이걸 할 것이냐. 그러니까 점점 생각을 하면 할수록 우울해지더라고요. 네. 초당적이어야 하는 거죠. 그래요? 네. 근데 그럴 기미가 안 보이네. 정치는 좀 잘 모르지만 점점 양극단으로 가고 있으니까요. 네. 근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좀 우리보다 앞서서 좀 해결한 나라라는 것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다르죠. 예를 들어서 아까 앵커께서도 잘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가 유럽에서 자영업 부분이 제일 많을 것 같은 나라 하나 꼽아보세요. 라면 이탈리아인데 가죽 뜨고 막 이런 네, 거. 우리나라가 이탈리아보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한 4배 음. 넘게 자영업 부분이 큰 상황이니까. 하하. 그리고 자영업 부분이 크다라는 것뿐만이 아니고 자영업 부분이 영세한 구조이다 보니까 대부분의 고용은 고용원이 뭐 한 10인 미만 이런 데서 생기다 보니까 결국은 이것들은 사실은 그 100개의 편의점이 있으면 그 100개의 편의점을 어떻게 코디네이션을 합니까? 그걸 누가 합니까? 100개 그 편의점 사장님들이 만나서 합니까? 더 높은 쪽에서 해줘야 되는 부분도 그쵸. 분명히 있는 거죠. 어떤 주체가 나설 것인가에 네. 대한 고민이 네. 필요한데 정부는
뭐 이 정부도 마찬가지고 지난 정부 뭐 그거는 뭐 정말 진영과 상관없이 크게 고민을 안 하고 있다는 인상을 강하게 받아요. 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늘 드리는 말씀이 또 하나 있는데 좀 뜬금없는 얘기인데 91년도에 우리나라 최대 수출품이 뭐였는지 아세요? 가발? 뭐였나요? 옷. 아, 옷. 92년도에 우리나라 다음 해 최대 수출품이 뭐였는지 아세요? 가발? 뭐예요? 반도체입니다. 그렇네요. 순식간에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물론 91년도에도 반도체가 2위나 네. 3위쯤에 있었겠죠. 하지만 세상에 어떤 나라가 이 두 개 연이은 해에 옷에서 반도체로 그렇게 바뀌는 최대 수출을 바뀌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야, 그러니까 한국인 우리나라는 DNA는 역시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그렇게 부가가치 높은 쪽으로 빨리빨리 어, 움직이면서 여기까지 오긴 왔는데 네네.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보는 거죠. 서비스업은 이렇게 커져 있고 자영업 부분이 이렇게 커져 있고 대부분의 고용이 이런 서비스업, 자영업 혹은 영세한 제조업 부분에서 고용은 대부분 생기고 있는데 음,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먹거리가 뭐죠? 그럼 반도체입니다. 근데 그쵸. 반도체는 우연찮게도 되게 슬프게도 경기에 되게 민감해요. 네. 그리고 사이클을 심하게 타요. 음, 그럼 반도체 수출에 따라서 우리나라 수출도 이렇게 널뛰기를 합니다. 네. 그다음에 그래도 뭐 반도체 잘하고 있으니까 자동차 잘하고 있으니까 음, 근데 다음은? 이라고 물어보면 사실 거기에 대한 대답은 음, 없는 거잖아요. 그렇네요.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 음, 쉽지 않습니다. 너 음, 그냥 학자니까 네가 음, 그냥 아무 말이나 하는 거지라고 저한테 얘기하시면 예, 그래요. 저는 그래요. 저는 그런데 정책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좀 더 큰 판을 보시고 네, 움직이셔야죠. 그렇습니다. 반도체 다음 먹거리가 뭐가 있을까요? 라고 생각해 보면 음, 왜 우리나라 주식은 안 올라요? 라고 생각하면 음, 갑자기 예. 슬퍼지네요. 네, 죄송합니다. 안 그래도 슬펐는데. 네. 근데 다음 것까지 바라지도 않아요. 반도체랑 자동차가 나름대로 우리나라의 GDP를 끌고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데 잘 모르겠는데? 왜냐면 반도체랑 자동차가 이른바 낙수 효과를 통해서 나한테 경제적인 어떤 뭐가 있나? 내 실질 소득은 낮아졌다던데? 뭐야! 이렇게 되잖아요. 자영업은 더하죠. 네. 그래서 저는 또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잘 되고 있는 것조차 이른바 낙수 효과가 일어나지 않는데 소비는 이래요. 내수 부족이라는 내수 진작이 안 된다는 얘기가 KDI에서는 거의 10개월째 나오고 네, 네. 있더라고요. 이런 상황이라면 25만 원 지원 제도 이게 진짜 뭐 얼마나 대단한지는 모르겠지만 안 하는 것보단 낫지 않아? 라는 생각도 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어떻게 보세요? 경제학자에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목적이 뭔지가 불분명합니다. 아, 첫째는 네, 내수진작이냐, 네. 둘째로는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시고자 하는 거냐. 근데 네. 보편적 25만 원은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시자는 건 아닌 것 아니죠. 같고 네. 내수진작인 것 같다. 맞습니다. 그러면 내수진작인 것 같으면 음, 25만 원을 드렸을 때 그걸로 소비를 많이 늘리신 분들이 아마 이제 내수진작에 주로 도움이 되실 건데 그럼 네. 그거는 전 국민한테 다 드리는 것보다는 음, 다급한 분한테 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 예를 음, 들어서 우리 저기 앵커님처럼 조금 이렇게 경제적으로 안정되신 분한테 25만 원을 드리면 음. 그 지역 화폐로 드리면 예를 들어서 그럼 지역 화폐니까 바로 쓸 거 아니야? 그럼 소비 느는 거 아니야? 그러면 딴 소비가 줄죠. 아, 원래 쓰시려던 25만 원을 저축을 하신다거나 다르게 쓰시는 거죠. 아, 그러면 기존의 소비를 구축하게 되는 거지 새로 음흠. 소비를 창출하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군요. 그러면 다급하신 분들한테 드리는 게 저는 더 맞다고 생각하고요. 아, 이게 공짜로 할 수 있는 거면 아유 안 하는 것보다 낫잖아라고 얘기할 음, 수 있죠. 근데 네, 모든 정책에는 그렇죠. 비용이 따르는 거고요. 결국은 또 재정 이슈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아까도 우리가 일부에서는 이제 통화 정책, 금리 정책에 관한 얘기를 주로 했다면 이제 정책에 뭐 금리 정책, 그다음에 재정 정책이 있다면 지금 그럼 재정 정책을 통해서 내수를 진작하는 거는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비가 어려운 분들한테 현금 살포 이게 가장 괜찮은 건가요? 뭐 그것도 예를 들어서 취약계층을 잘 발라낼 수 있다면 특히 코로나랑 고금리 그 이후에 고금리 국면에서 제일 고통을 겪으셨던 분들이 제일 지금 취약한 분들이실 테니까 그런 분들을 잘 선별해서 도와드릴 수 있다면 저는 그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정부가 뭐 효율적으로 정부 지출을 집행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음,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런데 우리가 현실로 돌아와 보면 어쨌든 간에 지금 정부의 정책 기조는 감세와 함께 덜 그렇죠. 쓰겠다라는 네. 거니까 허리띠를 네, 졸라매자. 네. 더 이상 사실은 졸라맬 것도 없는데.
그리고 졸라매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지출이라고 하면 정부 지출을 줄이는 걸 보통 허리띠를 졸라맨다고 네. 생각하잖아요. 근데 감세를 해주는 건 허리띠를 약간 풀르는 거거든요. 아, 뭔가 이제 앞뒤가 맞지 않는군요. 네, 그러니까 어. 한쪽에서 허리띠 졸라매는 것 같아 보이지만 다른 쪽으로는 사실 허리띠를 음. 졸라매고 있지 않아서 그런 측면에서 과연 우리가 진짜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아. 건지라는 생각도 좀 드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재정 정책과 관련해서도 논리적이지가 않네. 논리로 설명되는 게 조금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서 세상이 약간 요즘 네, 그렇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 당장 이 정부 혹은 뭐 당장 뭐 다음 정부 이런 단기간에 이룰 수 있는 어떤 대안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 이슈가 자영업이란 특성, 그다음에 이제 인구 아까 말씀하신 정말 출산율이 낮아지고 자영업자의 무덤이 될 수 있는 환경이 좀 더 높아지는 환경에서 좀 긴 프로젝트로 뭐를 가져가면 좋을까요? 좀 제언 좀 해 주세요. 지금 자영업에 있는 음. 부분들이 조금 더 집합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개의 가족 경영 각각의 편의점 대신 100개의 편의점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회사들이 조금이라도 100개가 아니더라도 음. 10개의 편의점을 가지고 운영하는 동네 회사들이 생길 수 있는 그런 구조들을 음. 만들어줘야 될 텐데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질 거냐? 기존의 편의점을 하시던 가족형 편의점을 하시던 분들의 반발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거는 뭐가 해야 되는 거냐? 결국 정치가 아. 이해관계를 조정해 주면서 음. 조금 더 경제가 덩치가 좀 커지는 섹터들이 그렇게 음. 서비스업에서도 생길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할 수 있는 하나의 방식인 것 같은데 네. 제가 특정 기업을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에서 어떤 기업이 나와서 새로운 운송 서비스를 한다고 했을 때 그때 막 반대하고 막 이랬던 기억 네. 나시죠. 네, 그래서 결국 택시. 이제 네네. 서울은 그게 네네네. 없는 제가 뭐 그게 좋다라는 게 아니고요. 음. 그런 식으로 사실은 저희가 서비스업에 그렇게 어떤 조정이 필요한 과정에서 반드시 음. 벌어질 수 있는 건 기존에 하고 계시던 분들의 그렇네요. 이해관계가 분명히 걸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벌어졌을 때는 어쨌든 간에 기존의 이해관계를 가지신 분들의 손을 들어주는 방식으로 새로운 서비스 하지 마로 갔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도전해 볼 만한 것들은 도전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도전 과정에선 반드시 이해관계 조정이 필요하니까 그 부분들을 정치가, 정부가, 행정 그쵸. 부분이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치의 진정한 의미는 갈등 조정이거늘. 그러니까요. 그리고 저는 그 분야에 대해서도 여쭙고 네. 싶은데요. 저희가 요식업이 대부분이잖아요. 음식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네. 그리고 보니까 프랜차이즈 전성시대도 사실 그 때문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소스 받아서 하면 네, 되고 네, 네. 도우 받아서 네. 하면 되고 이렇게 하는데 요식업이 아니라 뭐 이른바 선진 서비스업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다고 뭐 요식업이 그런 건 아니고 뭔가 이제 좀 더 많은 고민과 기술이 필요한 것. 예를 들면 뭐 의료, 네. 교육 그렇죠. 이런 쪽으로 바꾸기 위한 어떤 노력이나 그러니까 방법이 없을까요? 구체적인 방식은 제가 뭐 아직까지는 생각을 못 해봤는데 네. 문제의식 같은 거는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미국 같은 경우 너무 미국 얘기를 들어서 죄송한데 미국 같은 경우는 보통 의사도 굉장히 고임금 직업이지만 의사만큼은 아니지만 의사의 월급의 한 70%를 받는 고임금 직업들이 되게 미국의 의료계엔 많아요. 간호사도 뭐 많이 간호사 중에서도 받더라고요. 되게 스페셜한 분들 뭐 이런 분들이나 아니면 특별한 스킬을 가지신 분들 이런 분들 되게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은 왜 다 의대 가려고 하죠? 그러면 결국은 앞으로는 고령화가 되고 뭐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의료업이 굉장히 지금보다 더 많은 수요가 창출될 건데 그럼 의료업에서 결국은 고임금 부분이 어디지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는 의사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근데 바꿔서 생각해 보면 사실은 다른 부분들 고령화가 되면서 사실은 노인분들을 더 많이 케어해야 되고 좀 그렇네요. 그것을 굉장히 특별한 서비스, 맞춤형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해야 될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생길 수 있고 아주 여러 부분들이 생길 수 있는데 우리는 네네. 지금은 되게 어떻게 보면 조금 영세할 수 있는 요양원 이런 것들로 전반적으로 산업 구조가 돼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 네네. 뭐 그런 생각들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이 정부가 해야 될 거, 그러니까 높은 차원의 주체가 해야 될 역할, 그 다음에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내가 창업을 하고 싶다라고 결심한 분들 입장에서는 시장이 어떻다, 어떤 상황인지 개인기로 뚫을 부분까지도 짚어주실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역시 개인 수준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을 누가 하느냐. 네.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지금 인구 그러니까 변화까지 그런 하기 위해서. 측면에서는 저는 지금 상황이 어두운 것도 문제지만 사실은 상황이 어두운 상황에서 저희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게 더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은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좀 뚫고 나가야 되는데 그런 움직임들이 정체돼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조금
예, 안타깝고요. 사실은 제가 뭐 다른 프로그램 나가서 막 미국장 얘기하고 미국 음. 경제 얘기하면 되게 신나요. 잘 그게 되니까. 제가 미국이 좋아서가 아니고 네. 미국 얘기를 하면 신나는 분위기가 형성이 돼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경제를 얘기하다 보면 음. 조금 저도 모르게 약간 의기소침해지더라고요. 네. 이건 농담인데 네. 저희 이제 그 아내가 음악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내 친구와 선배 중에 남편이 거시경제학자인 사람이 저 빼고 2명이 더 있어서 오, 얼마 네. 전에 부부 모임을 한번 했어요. 음. 하지 말아야 될 모임이었는데 되게 머리 아프네요. 네, 네. 고문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그 부부 모임에서 이 남편 3명의 공통점이 나왔는데 뭔지 아세요? 뭐예요? 그렇게 나라 걱정을 한대요. 경제가 집안 경제를 좀 어떡하니. 걱정해야 되는데 그렇게 나라 걱정을 하고 또 앉아 경제학자들이 또 돈을 못 번다는 예, 얘기가 그러니까요.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저도 거시하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이제 집에서는 되게 음. 한없이 되게 보잘것없는 사람이고 미안한 사람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나라 걱정은 끊임없이 음. 그렇게 되는 부분인 거죠. 알겠습니다. 사실상 개인기로 버티고 있는 자영업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자영업자분들 저희가 모두 존경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코로나 시절을 버티고 어떻게든 이제 가족을 위해서 살고 있고 그다음에 그분들의 노동력이고 또 GDP에도 다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가 개인기로만 너무 뭐 바라고 네. 정부나 사회 차원에서는 정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상황을 만들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번 시간을 통해서 좀 많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고요. 네. 뭐랄까요? 대안이라는 게 사실 구체적이지가 않고 되게 높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자영업자분들뿐 아니라 좀 높은 분들이 들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너무 설익은 얘기 드려서 죄송해요. 아닙니다. 지금 상황에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자영업자분들한테 이제 화이팅을 하라는 말씀밖에 못 드리는 게 너무 죄송한 상황이네요. 네. 코로나 이후에 음. 저희 그 자영업 부분의 부채가 대출이 1년에 100조씩 늘었어요. 연체율도 늘고 있습니다. 연체율도 늘고요. 네. 그 자영업자 1년에 100조로 버티기 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아, 빚으로 버티고 계신 부분이 큰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오죽하면 자영업자 카페 이름이 아프니까 사장이다. 입니다. 어떤 상황을 보였는지 알 것 같고요. 우리 허 교수님과 이 자영업의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그 가능성을 찾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